네, 우석진 명지대 교수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언어영역자 우석진입니다. 김원장 전 KBS 기자 모셨고요.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날이 많이 추워져서 오늘 춥던데요, 이제는. 춥습니다. 네. 예, 가을입니다. 다 끝나가지고 겨울입니다. 저 토트넘 저거 아니에요? 예, 토트넘. 예. 토트넘 팬이십니까? 토트넘 팬은 아니지만 손흥민 팬이기 때문에 오. 누가 오다가 하나 주워왔습니다. 그 우석진 교수가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예, 축구 좋아합니다. 그리고 비유를 할 때도 꼭 그 인자기 뭐 이런 예, 축구 선수를 예. 앞세워서 비유를 그렇습니다. 많이 하시죠. 예, 축구는 하지는 못합니다. 개발입니다, 완전히. 완전 개발인데 보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요? 저 바둑도 못 드는데 바둑 중계 보는 거 좋아합니다. 어떻게 들은지 몰라요. 그 희한한 게 둘 줄을 모르는데 바둑 TV를 보세요? 바둑 TV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오. 중계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예. 그래요? 예, 뭐 신진서 뭐 이런 거 보면 줄 줄은 모릅니다. 그냥 따먹는 것밖에는 모르는데. 우 교수님 또 유튜브 또 매니아신데 뭐 유튜브 채널 다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 그래서 궁금한 게 연구는 언제 하세요? 연구는 제가 조금 고참이어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59초 경제학이라고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예. 쇼츠 뭐 채널 그렇죠. 예, 논문 읽어주는 경제학 네. 논문 읽어주는. 논문을 이렇게 요약해 주신다면서요? 예, 논문 요약해주는.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 다 섭렵해 축구도 다 보셔 바둑도 다 보고 거기다가 쇼츠 제작 예, 인공지능의 힘입니다. 어떻게 그 원리는 간격은 어떻게 돼요? 매일 한 편씩 와서 매일? 예, 그 아주 유명한 경제학, 그러니까 요즘에는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들의 가장 초창기 논문을 읽고서 예, 그 정리해가지고 쇼츠로 올린다. 예. 이름이 뭐라고요? 59초 경제학. 59초 경제학.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라는 뜻이죠? 59초 경제. 59초 경제학. 뭐 알겠습니다. 100명인데 예, 구독자 100명인데. 지금 100명? 예, 구독자 100명입니다. 안 되죠. 지금 우석진 교수의 명성이 있지. 59초 경제학. 예, 그렇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오늘 얘기를 좀 넘어가 볼까요? 자, 그 이야기하기 전에 3분기 성장률 나왔는데 0.1 나왔습니다. 방금 전에. 0.1? 원래 한국은행 네. 전망치가 전망치, 속보치, 잠정치 그러는지 속보치가 이제 뭐 대충 제대로 나온 건데요. 0.5 잡았었는데 전분기 대비입니다. 네. 그러니까 0.1이니까 우리가 2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했잖아요. 조금 나아졌지만 예. 네. 생각보다 내수가 많이 안 좋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날도 많이 추워졌고, 그렇네요. 추운 국민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건데 제가 하여간 2%에서 올해 초에 상반기는 괜찮고 하반기는 어려울 거다. 맞아요. 그 말씀 여러 번 제가 하셨어요. 네. 그 드렸거든요. 근데 기재부는 뭐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가 2.2% 초반대는 물론이고 중간에 2.6%까지 올렸다가 지금 다시 내리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 재정 운용의 패턴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상반기는 수출 때문에 그래도 좀 괜찮았거든요. 네. 근데 하반기가 수출이 이게 우리가 중국에다 다 반도체를 다 팔아야지 이게 사실은 기존의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는 건데 지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반기는 반드시 내려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재정을 아껴놨다가 하반기에 집중해야 된다. 이게 올바른 재정 운영이다. 근데 상반기에 총선 때문에 다 쓸어 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반기에 쓸 총알이 없다. 총알이 없다. 네. 심지어 지금 그 세수결산 30조 나잖아요. 이 30조를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방안이 아직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럼 민생에 또 혹한이 몰아닥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건 변함이 없지만 순수출이 GDP에 기여하는 정도가 해마다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수가 살아나야 되는데 민간 소비가 살아나야 되는데 하느니 2분기 성장률 전망할 때도 내수가 계속 부진해지고 있다 이런 전망치 내놨었거든요. 네. 이걸 인류가 개발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재정을 좀 투입하는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재정을 아끼고 있으니까요. 아끼고 있는 게 총알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석진 교수님. 그렇죠. 너무 덜 걷어서. 네. 사실은 그 재정을 아낀다는 측면에서 돈을 좀 덜 쓴다는 측면이 있지만 제가 진짜 좋게 표현했습니다. 아낀다고. 동시에 감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수지 측면에서 보면 지금 확장 재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근데 이 확장 재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둔 것보다 더 많이 쓰고 있으니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어요. 그 적자가 지금 엄청난 관리재정 수지가 지금 적자가 엄청난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경제가 뭔가 좀 이렇게 침체한다는 얘기는
이 정부가 쓰는 방식이 지금 문제가 크게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지금 맞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수출이 확 꺾이면서 특히 대중 수출이 급감하면서 대미 수출은 조금 늘었지만 하면서 야 우리가 이제 수출 대국으로서의 이제 장기적인 추세가 꺾이나 보다 했는데 우리가 반도체 이런 게 좀 어느 정도까지는 따라 올라오면서 수출이 2021년, 22년까지 따라잡았습니다. 지금 수출이 따라잡았으면 우리의 경제가 이제 본 모습으로 본 궤도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성장률이 0.1 나오잖아요. 그럼 어디가 부진한다는 겁니까? 민간 소비가 힘들다는 겁니다. 골목 상권이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숫자는 잘 모르겠고 돌아다니 보면 상가 공실이 되게 많거든요. 네. 뭐 그게 뭘 뜻하는 거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옛날 케인즈 그 식으로 표현하면 유효수요가 부족하다. 네. 이런 거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내수가 부족하다는 거를 뭐 그냥 뭐 이렇게 내수를 퉁칠 수도 있지만 나눠보면 소비하고 투자거든요. 그래서 투자는 재고 투자가 굉장히 부진합니다. 지금 재고 투자가. 저번에 말씀하셨죠. 네, 부진하고 소비는 이제 골목 상권이 굉장히 부진한데 우리가 사실은 골목 상권까지 돈을 넣을 정책 수단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벌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정책 수단이 없어요, 사실은. 네. 그동안은 이제 사실은 일반적인 재정 정책은 이제 정부가 쓰고 다니는 거거든요. 물건 사고 뭐 아니면 뭐 공사 발주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공무원들이 골목골목 다니면서 먹으러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그래서 말씀 한마디로 국물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는 뭐냐면은 가게에 돈을 넣어줘 가지고 가게가 이거를 소비로 연결을 하는 소위 말하는 이전 지출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전 지출은 효율성은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1조를 쓰면은 1조 다 쓰는데 가게에 1조를 넣어주면은 1조를 다 쓰지 못해요. 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은 떨어지는데 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써서라도 뭔가 좀 내수를 좀 진작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알아서 다 각자 도생이다 이제 이렇게 갈 거냐. 근데 지금 정부는 윤석열 정부는 뭐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각자 도생해라라고 하는 거하고 지금 뭐 똑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죠. 세금을 많이 걷자 적게 걷자 경제학자들이 100년 가까이 논쟁해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 정부는 분명하게 세금을 적게 걷고 있으면 세금 적게 걷으면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들 주머니에 특히 기업이나 부자분들 주머니에 돈이 더 두둑하게 남아 있으니까 그만큼 적게 네. 걷은 것만큼 그걸 또 지출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이전 지출하는 것보다 정부가 지출하는 것보다 내가 세금 안 내고 그 돈으로 내가 지출하니까 그만큼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이 경제학의 한 축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안 살아나잖아요. 아니죠. 뭐 더 기다려 봐야겠지만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원래 우리 경제가 사실은 대외 부분이 크기 때문에 수출 수입 부분이 이제 이게 팽창을 하면은 그게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다음 분기에 내수로 보통 연결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바로 이제 연결돼 가지고 사실은 작년 말부터 상반기가 지금 수출이 괜찮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상반기하고 최소한 2, 4분기 뭐 3, 4분기까지 소비가 괜찮아야 되는데 지금 이 고리가 지금 그 거의 끊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수출이 늘어나지만은 내수는 지금 확대가 되지 않는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 할 수 있는 거는 정부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이 뭘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근데 뭐 정부는 지금 뭐 매일같이 이제 빵빵 터지고 있어서 정신없는 거 아닙니까? 명태균 때문에 지금 정신 없어가지고. 예, 지금 그 아까 그 뭐 기재부가 이 세수 결손을 메울 방안을 아직도 못 내놓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 뭐 기재부는 이제 취재해 보면은 다들 이제 혹시 잘못하다가 나한테 뒤집어 쓸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다들 몸을 지금 사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그 일상적인 이 정부 부처의 움직임과는 다르게 거의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지금 걱정이 됩니다. 지금. 복지부동 다음 단계가 낙지부동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낙지부동 뭐예요? 복지부동은 그냥 엎드려 있는 건데 낙지부동은 그냥 찰싹 달라붙는다 바닥에. 그럼 낙지부동 수준입니까? 왜냐하면 이제 공무원들은 보통은 이제 법에 이거 하라고 써 있으면은 그런 거는 합니다. 그런 거는 보통 합니다. 그래서 법에 법적 근거가 를 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데 법에 안 써 있는 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작년에 법에 안 써 있는 것들 여러 가지를 막 했어요. 뭐 하지 말라고는 안 돼 있잖아. 그러면서 막 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가 내국세가 부족하니까 지방정부에 줄 교부금 교부세 안 줬거든요. 뭐 반드시 줘야 된다고는 안 써 있잖아. 안 줘도 되잖아.
그래서 안 썼는데 이게 그 올해 결산하면서 견제구를 엄청 맞았어요. 니네가 법적 근거 없이 이런 거 했으니까 나중에 직권남용으로 고소고발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잘 안 움직입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지금 사실은. 예. 만약에 정부가 내년에도 이제 내년 예산안 벌써 이제 정부안은 나와 있으니까요. 보면은 이제 세수가 부족하니까 뭐 어디서부터 줄여야 할지 뭐 이런 게 이제 결정될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그런데 이제 제일 먼저 줄이기 좋은 게 이제 지방 교부금입니다. 이제 지방 자치단체 내려가는 돈을 벌써 많이 줄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자치단체에서 이제 국회로 와서 얼마 줄어드는 건 알겠는데 알려만 주라. 우리가 얼마 줄어드는지 이게 깜깜이 예산이라 이게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그 정부가 만약에 예를 들어 뭐 천안시, 전주시, 대전시에 뭘 줄인다, 예산을 줄인다 그러면 뭘 먼저 줄이겠습니까? 불용 예산, 안 쓴 예산을 먼저 줄이겠죠. 그러면 자치단체는 습관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부에서 예산 내려오면 일단 쓰고 보겠죠. 아끼지 않고. 네. 어느 지방 공무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방 재정은 반드시 균형 재정을 해야 됩니다. 중앙 정부는 적자를 편성할 수가 있는데 네. 지방 정부는 반드시 균형 재정을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교부금 교부세가 안 오면은 반드시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지방은 이제 그 공공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지출이 줄어들게 되면은 지방이 상당히 어렵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 이게 조금이나 그나마 조금 좀 밝은 소식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좀 대화를 나눠보죠. 자,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더불어 정년 연장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인 움직임이 행안부가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늘렸다. 근데 이게 그럼 신호탄이 돼가지고 다른 어떤 공직사회까지 확산이 되고 이게 민간 부분까지 갈 것이냐. 일단 이전부터 좀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지금 이제 58년 개띠들이 다 거의 대부분 은퇴했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 빼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있는 이제 586들. 왜 저 쳐다보세요? 아닙니다. 예, 586들 지금 은퇴를 지금 하고 퇴직하고 있는 이제 이런 시점입니다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동시장 그 자체도 문제가 생기고 그분들의 이제 그분들이 은퇴하기에는 너무 건강해. 옛날 50대, 60대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저출산이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생산 가능 인구가 굉장히 지금 줄어들고 있어서 예. 이분들을 뭔가 우리 노동시장에 잡아놔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우리가 여기 뭐 시사 정치 프로니까 이 젊은 층들하고 이게 사실은 약간 충돌이 좀 나왔거든요, 사실은. 이게 오히려 이제 정년 연장하면 젊은이들 일자리 뺏는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 그렇고 KGI 연구 보면은 56세부터 60세 일자리 4개 일어나면 4개가 만들어지면 29세 이하 일자리는 하나가 사라집니다. 아, 그래요? 연구 결과는 뚜렷하게 입증이 됩니다. 네. 그래요? 물론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하나 생기면 젊은 사람 일자리 하나 준다 이건 아니지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민주당 집권 시절에 뭐 한 50세 중반이던 이제 이 법정 그 정년을 60세로 늘렸거든요. 네. 이러니까 이제 어떤 소문이 예전에 돌았냐면은 586들이 자기 은퇴할 때 되니까 정년 늘리고 청년들 못 들어오게 한다. 너무 나간 음모론이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들어서 사실은 이 논의를 진행하기가 좀 어려웠고 예.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오는 논의 중에 하나가 지금 65세가 사실 노인인데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기준의 노인인데 이게 65세가 너무 낮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조금 올리자, 상향하자. 그래서 뭐 70세, 75세 이렇게 한번 올려보자는 논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고려해서 이 정년을 좀 늘리거나 궁극적으로는 정년을 없애자라고 하는 이제 이 논의까지 쭉 펼쳐져 있는 상황인데 네. 여기서 스타트를 누가 끊을 것이냐. 누가 총대 맬 거냐? 누가 총대를 메고 한번 나가볼 것이냐 했는데 행안부에 있는 공무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예전에 그 비정규직법 이런 거 만들어지고 그랬을 때 비정규직이 너무 해고가 많이 되니까 사실은 뭐 승진이나 이런 거 없이 대신 일자리는 정년은 보장되는 무기계약직 중에서 공공 부분에 고용돼 있는 사람들 이제 보통 공무직이라고 하는데 이 공무직의 법적 정년을
지금 60세인데 65세까지 늘린다. 이제 요거를 지금 결정을 했다는 거고. 그럼 지방 정부도 지금 대구시가 또 이렇게 늘린다고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공공 부분은 이제 일단 정년 연장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됐다. 이제 이렇게 신호탄으로 봐도 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저만 해도 이제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때문에 정년이 60세로 돼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제 임금 공백기가 5년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미뤄야 되고 미루는 전제 조건으로는 국민연금을 조금 뒤에 받으세요인데 우리 이제 순서가 국민연금 먼저 뒤에 받는 식으로 돼 있고 정년 연장은 안 되다 보니까 임금 공백기가 그렇죠. 있고 유럽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프랑스 왜 연금 개혁할 때 62세인가 63세 4세론가 이거 미루면서 뭐 화염병 화염병 날아다니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근데 우리 이제 순서가 바뀌긴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뭐 일본도 그렇고 심지어 중국까지도 정년을 늘리고 있다고 하니까 일본은 뭐 오래전에 사회적 합의로 아시다시피 그렇고 일본은 지금 500인 이상 기업 10개 중에 3개가 70세까지 고용한다는 거예요. 네, 네. 이제 고용의 방식은 다 다르지만 일본도 네. 엄청난 초고령 사회니까. 네. 일할 사람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뭐. 네, 네. 우리도 지금 일할 인구 줄어들고 있다고 교수님이 지적하셨지만 우리가 2019년부터 경제활동 인구 줄고 있는데 그 사이에 100만 명 줄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공공부문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 같은데 네. 그럼 민간이 따라가느냐?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네. 정년을 연장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 좋으냐 싫으니까 이걸 좀 진단을 해봐야 될 거예요. 기업은 반대는 하고 있죠. 긍정적이지는 않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사람 없어서 이제 피하지 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업도 이제 뭐 어느 산업이 조금 다른데 네. 뭐 전반적으로는 사실은 그 뭐 임금 수준하고 직무를 조정할 수 있으면은 네. 그냥 숙련된 노동자가 나가는 것보다 나가서 그 신유를 받아가지고 다시 교육시키는 것보다는 숙련된 노동자가 계속하는 게 네. 좋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건강만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뭐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네. 그런 유인이 있는 거고 아까 이제 기자님 중간에 아까 연구하는 말씀을 주셨지만은 지난 우리가 경험을 따져 보면은 한 그 2016년도에 이제 55세 하던 게 이제 점차적으로 60세로 이제 연장이 됐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일종의 실험을 한 거잖아요.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난지 보면은 10명이 만약에 대상이라고 치면은 한 6명 정도는 이제 정년 연장으로 가는 거고 그거는 이제 그 노동자도 사실은 더 일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고 회사도 유지할 의사가 있다는 거고 근데 10명 다 일하는 건 아니고 6명이 일을 하고 6명 중에 추가로 일했을 때 그 두 자리는 젊은 사람 거 뺏어온 거다. 아까 연구가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게 상관관계가 다 입증이 됐군요, 연구로.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서는 이제 인건비가 약간 부담이 좀 되잖아요. 우리가 사실 임금을 능력에 따라서만 받는 건 아니고 일부는 능력이 있고 일부는 네. 필요하기 때문에 좀 높은 연금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50세 중반 정도 되면은 돈이 진짜 제일 많이 들어갈 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임금을 조금 낮게 줄 수는 없는데 높게 줬을 때 이 여러 가지 이제 그 비용 부담이 좀 생기고 그다음에 저는 제일 문제는 사실 문화라고 보는데요. 이게 그 원래 이제 우리나라 이제 연공서열로 이제 쭉 승진을 계속 해오는데 그러면 50세 초반까지 승진을 뭔가 했다가 그러면은 뭔가 직무 중심으로 가면은 조금 다 생성이 좀 떨어지니까 그 아래 단계로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쉽게 하면 어제까지 부장이었던 분이 정년 연장이 되는데 자기가 부하했던 사람이 부장이 되고 자기는 그 밑으로 가고 그러면 이제 어제 부하했던 사람도 부장님 오면서 이렇게 결제받을 수 있느냐 이런 그러니까 말씀이신 거예요? 맞는 면인지 모르겠지만은 뭐 어저께까지 내가 데스크 편집국장이었는데 네. 근데 이제 내일 되면은 이제 젊은 애가 이렇게 편집국장 되고 나는 기자인데 와서 이거 제일 안 되는 데가 보도국인 것 같아요. 기수 높으면 말 안 들어요. 예, 이거 고쳐와 그러면은 안 고칠 거 아니에요. 어저께까지는 내가 고쳤는데, 네. 예, 내가 고치라고 했는데 내일 되면은 이제 내가 이제 이거 그 빨간 펜을 받아야 되니까 이게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문화가. 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 쉽지 않다. 그래서 네, 그 교수님 저 지적하신 그 문화 부분 전 핵심이라고 봅니다. 제도가 그래요? 따라가겠지만. 네. 그래서 근데 약간 그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이제 40대가 우리 소득
과 지위의 정점이었다면 저 입사할 때 정치부장 39살이었거든요. 지금 KBS 정치부장 50대 중반입니다. 우리 사회 전반이 높아지니까 엊그저께인가 한국일보 기사 봤더니 JTBC하고 뭐 MBC, KBS 최근에 했던 드라마 3개의 평균 연령이 보셨어요? 51.2세 주인공 평균 연령이 51.2 지진이 이런 분들 주인공의 실제 연령 실제 연령이 왜냐하면 그 보는 시청자층도 높아지니까 이제 우리 사회 이렇게 전반적으로 높아져서 임금과 지위가 높아지는 그 고점이라고 하는 게 이제 50대 초반쯤이라고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50대 후반부터는 임금이 낮아지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문화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는데 지금 보면 나 은퇴해서 복잡한 일은 하기 싫은데 지속 가능한 일자리는 얻고 싶은 그런 선배들이 많이 있고 KBS만 해도 정년퇴직 60세에 하시고 계약직 라디오 PD로 들어오셔서 자기 프로그램 하시는 선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든지 전문성을 살리면서 회사는 그러니까. 고용구조를 이렇게 한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어렵게 얘기할 것 없이 영화 인턴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네, 그 로버트 드니로가 네. 그러니까 인턴으로 다시 들어가서 자기 딸내미 뻘인 사장님한테 기사도 하고 막 이러는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한국에서 나올 수 있는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60세 정년을 하고 재고용하는 계속 고용하죠. 재고용하는 거죠. 재고용. 네. 사실 정년退아니고 퇴직을 하고 재고용하는 거고 이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자기 라이센스 자격증이 있는 변호사들 고용하는 로펌도 정년이 있습니다. 변호사도 로펌 변호사 정년이 있어요? 로펌도 정년이 있습니다. 평생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평생일 것 같은데 로펌에 정년이 있습니다. 로펌은 그러니까 직원으로서의 변호사 얘기하는 거죠. 직원으로 그러니까 로펌에 이제 우수한 변호사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뭐 김현장은 좀 예외긴 하지만은 하여간 큰 로펌들의 보통 정년이 60세입니다. 그래요? 예, 생각보다 짧아요. 그래서 정년 제일 좋은 좀 딴 이야기인데 정년 제일 좋은 직장은 교수님들. 교수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저희는 뭐 하여간 65세긴 합니다. 65세긴 하는데. 애덤 스미스가 에딘버러 대학이었나요? 그때 당시 교수님들의 테뉴어 정년이 63세였던가요? 250년 전에. 그때 아마 런던의 평균 연령 40살도 안 됐을 텐데. 그러니까. 교수님들의 정년은 원래 연구직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은 한 80세쯤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역사적으로도 높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가 딴 데로 샜는데 기본적으로 일본의 계속 고용 시스템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하되 법으로 크게 규제하는 건 없고 법이 규제하는 조항들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 70세까지 고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 기업은 이런 식으로 조금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속칭 훈시 규정 비슷하게 돼 있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65세까지 고용한 다음에 이제 우리로 따지면 뭐 기간제나 연봉계약직으로 바뀌어서 그러면 이제 업무 형태는 비슷하더라도 승진이 더 이상 되지 않으면서 대신에 이제 급여도 확 낮아지면서 이제 이렇게 좀 굉장히 뭐랄까 융통성 있는 고용 구조로 바뀌는데 그게 이제 장년층 특히 숙련된 장년층에게는 약간 손해일지 모르지만 기업의 비용 측면에서는 거기서 좀 세이브가 돼야 청년을 또 고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 사회가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 우리 사회도 임금 피크 전에 좀 어느 정도 좀 이제 도입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네. KBS도 정년하기 2년 전에는 이제 그 노사 합의로 해서 공기업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75%고 마지막 1년 동안은 임금 50%밖에 주지 않거든요. 근데 구성원들이 다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과정 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관련된 특히 이제 그 금융 부분, 금융 부분은 이제 뭐 창고 업무도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뭐 대체로 이제 그 표준화되어 있는 업무들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직무만 내리면은 이제 얼마든지 임금 피크제에서 잘 이제 지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일 텐데. 많이들 퇴직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임금 피크제를 그냥 받아들이지는 않고. 아, 그래요? 금융 쪽에서는? 금융 쪽에서.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임금 피크제가 생기니까 이 결과적으로 젊은 사람들도 퇴직을 많이 하게 되는. 왜요?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이제 꺾인다고 생각하니까 중간에 먼저 이제 일자리를 옮기게 되는. 그래서 이 정년제도가 거기 그 나이대 속한 사람들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이 노동시장 전반에 이제 아주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금 잘 생각할 필요가 있고 이제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그 저출산 고령 사회 아닙니까? 고령 사회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정해진 거거든요. 뭐 운이 좋으면 우리가 피할 수 있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완전 정해져 가지고 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재정 입장에서도 이렇게 좀 가는 게 좀 도움이 된다. 국가 입장에서 당연하죠. 보면 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한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정년 연장하면 국민연금 가입자 많아서 좋고 네. 기초연금 늦게 줘서 좋고 노인 무임승차 조금 줄어드니까 좋고 이건 이제 연령 상한이죠. 노인 그렇죠. 기준 연령. 네. 국가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초연금은 어차피 65세부터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65세 이후에도 일하면 그렇겠군요. 노인 기준 연령을 네, 올리면 노인 기준 네네. 연령을 뭐 지금 65세인데 이거를 그럼 한 70세로 간다든 이러면 재정 사업이 상당 부분이 65세에 연동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정년을 뭐 늘리는 거는 일을 더 하라는 얘기니까 일을 하면서 뭐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 재정에 좀 더 기여를 하고 세금도 좀 더 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국가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약간 좀 뒤로 좀 미룰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재정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데 지금 저희가 재정학자들이 어떤 개념을 쓰냐면은 노년 부양비라는 개념을 씁니다. 이제 이 노인들을 이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컨대 네. 그 2022년도에는 이제 이게 4대 1이거든요. 젊은 사람 4명에서 노인 1명 부양해야 되는데 50년 뒤가 되면 이게 1대 1이 돼요. 그 감당이 안 되죠. 1대 1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만약에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올리면은 이게 한 뭐 1대 1이던 게 이제 한 4명에서 3명 부양하면 되는 조금 이제 그 완화가 좀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뭐 이 노년 부양비로 봤을 때도 지금 뭐 방식이야 어떻게 할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은 논의를 좀 해봐야 될 때가 되고 뭐 이 경제가 발전한다는 게 딱 두 가지 많이 봐야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경제의 효율성, 총 요소 생산성이라는 게 하나 있고 교수님 계시지만은 돈 투자하는 거, 자본 투자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노동 일단위 생산 뭐 이게 뭐 이거밖에 없습니다. 몇 시간 더 일하느냐, 몇 명이 더 일하느냐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럴 사람 줄어드는 건 명약하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줄어들고요. 자본 투자는 뭐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고 줄지는 않고 있지만 그럼 우리 경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데 우리 경제 효율성을 높인다는 게 물론 우리 대기업들이 잘해주고 있고 잘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신성장 동력 찾자고 어느 정부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뭐 스타트업 같은 거 많이 키워주고 뭐 혁신 기업들 지원해주고 그런데 지금 정부가 예산을 쥐어짜다 보니까 특히 R&D 예산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내년에 더 줄어들고 저 얼마 전에 무슨 방송 유튜브 방송 진행하다가 그 모태펀드 하시는 스타트업 VC 관련 변호사분한테 들었더니 정부의 모태펀드 그러니까 이제 정부 우리 세금으로 스타트업 지원하는 모태펀드 종잣돈이 1조 원에서 지금 한 5천억 정도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정부는 이제 이게 방만한 면이 분명히 있죠.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너무 세금이 샌다 해서 이걸 줄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내년도 과기부의 여러 이 기술 혁신 관련 예산도 많이 줄고 있거든요. 네네. 예산 한번 보면. 그런데 이런 부분에 사실 기술 혁신이나 유니콘이 나오는 것을 보면 만개 기업 투자해서 다 망하고 한 100개 기업이 성장하고 그중에 한두 개가 유니콘이 돼서 엔비디아 같은 우리도 뭐 과거에 뭐 토스나 쿠팡 같은 이런 거대 기업을 만들 때 다 그렇게 카카오나 이렇게 만들어져 온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지 않는 이상 제가 자본이나 노동에서 아무 대안이 없어요. 우리 사회가. 지금 2분기 나온 통계 중에 정말 적나라한 통계 하나 있습니다. 65세 이상에서 일자리 갖고 있는 분들이 395만 명. 29세 이하를 처음으로 제쳤습니다. 380만 명이에요. 29세 이하가. 1989년에 29세 이하에서 일하는 청년의 비율이 65세 이상에서 일하는 노인의 비율의 13배였답니다. 근데 이제 65세 이상에서 일하는 노인의 비율이 더 높아졌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사실 굉장한 일자리는 많아졌지만 굉장한 혁신이 일어나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고용의 수만 차지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업을 할 수 있게끔 역동성 있는 경제를 만들려면 누군가 마중물을 내줘야 합니다. 근데 그 마중물이 지금 절반으로 잘렸거든요. 지금 그럼 김원장 기자가 말씀하신 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정년 연장, 네. 노인 기준 연령 상향. 큰 방에 그렇게 가야 되는데 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추가적으로 그런 보완하고 더 챙겨야 되는 정책이 뭐냐 해서 핵심이 그거다 이 말씀. 그렇습니다. 네. 잠재 성장률 2.0으로 떨어졌다고 기재부가 이제 OECD 자료 발표하고 인용했는데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이제 그 우리 학생으로 치면 그냥 저 과외나
학원 안 가고 그냥 스스로 해서 올릴 수 있는 성적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 투입이나 네. 통화 정책 없이 우리 스스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느냐인데 거의 이제 정말 우리 막바지에 다다랐거든요. 우리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어졌거든요. 네. 이럴 때는 정부가 뭔가 이 마중물을 대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까 이제 그 정년연장하면 젊은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네,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기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최근에 그 뭐 G20 그다음에 뭐 IMF 해가지고 연차에 지금 열려가지고 최상목 부총리도 거의 뭐 참가했었거든요. 그 이제 보고서 나왔는데 이 세계적으로 이 구조나 이런 관련된 혁신이 필요하고 이거 없으면 이제 더 이상 성장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제에 사실 딱 맞는 건데 거기서 이제 코멘트가 달린 게 뭐냐면은 리더십이 필요한데 리더십이 지금 갈팡질팡 해가지고 잘 안 되고 있다. 지금 이제 그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우리 그 지난 2년 반 따져 보면은 뭐 3대 구조 혁신 이런 거 뭐 화두는 좋았습니다. 뭐 예컨대 뭐 노동시장 뭐 개혁하고 뭐 기타 등등 뭐 연금도 고치고 뭐 이렇게 했는데 화두만 던지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뭐 경제성장 얘기도 그렇고 지금 이 얘기도 그렇고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닿는 것은 국가 역할이구만요.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왜냐하면 민간에서는 자동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의 이익이 첨예하게 지금 부딪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거 제도 1mm도 옮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린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이제 여기에 올인해가지고 국가의 명운을 걸고 정권의 명운을 걸고 예. 해도 할까 말까 하는데 하다가 그냥 말고 하다가 말고 예. 이게 그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고 그 범인을 찾지 않습니까? 제가 범인이다. 학원 강사, 제가 학원 카르텔이네 학원 강사. 알겠습니다. 노동시장 건폭이야, 쟤 잡아. 이렇게 하니까 지금 제도가 개혁이 안 되니까 우리가 그 직면한 문제가 뭔지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좀 그리고 국민들은 좀 그 바꿀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들. 그래서 좋은 안이 나오면은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래도 요 얘기까지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국가의 역할을 얘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더 직접적인 부분인데 디딤돌 대출 정책에 혼선이 있었다고요? 어떤 혼선이 있었던 겁니까? 우리가 이제 정부가 이자율을 싸게 깎아서 대출해 주는 걸 정책자금 대출, 뭐 정책 대출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전세자금 해주는 거는 이제 버팀목 대출이라고 하고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제 서민들 소득이 6천만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분들이 내 집 살 때 당연히 집 하나 있는 분들 내 집 살 때 이제 그걸 이제 디딤돌 대출이라고 하는데 그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네. 싸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특히 신혼부부나 생애 처음으로 내 집을 사는 분들은 더 혜택을 더 주는데 정부가 그걸 한 5, 6천만 원 갑자기 확 줄였어요. 지난달에는 또 이자율도 0.2에서 0.4% 올렸었거든요. 왜냐하면 가계대출을 죄는 어떤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근데 이걸 이제 그 취지는 알겠는데 이걸 이제 갑자기 하다 보니까 아파트라는 게 계약하고 나면 보통 10% 계약금 내고 나서 이제 은행에서 제가 해서 2억 한 5천만 원 정도 대출 받으려고 갔더니 은행에서 죄송한데 한 1억 8천밖에 안 나와요. 정부에서 묶었어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구에서 혼선이 엄청 생겼고 SNS에 제가 우연히 본 것도 뭐 보험사 찾아갔더니 뭐 저축은행 찾아갔더니 뭐 12.8%를 달래요.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뭐 이거 무슨 제도가 이렇게 혼선이 생기니까 정부가 그럼 조금 이따가 줄일게요.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오락가라? 그렇죠. 정책이라는 게 일사불란하게 되긴 어렵지만 근데 지금 딱 봐셔도 전번에 이제 집값이 이제 7월, 6월부터 팍 튀기 시작하니까 정부가 이른바 창구지도라 해서 대출을 꽉 묶었을 때도 금감원장하고 금융위원장하고 혼선이 있어갖고 두 사람이 얼굴을 붉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금감원장이 너무 직접적으로 정말 대놓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이제 공개 사과하기까지도 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이른바 DSR2 규제 같은 경우에 7월에 한다고 했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9월로 미루면서 맞아요. 약간 그것도 이제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비판을 하는 건데 그런 것도 사실은 맥락에서 잘 맞지 않거든요. 자꾸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데 사실은 이 부동산이라는 불이 번지게 된 것도 작년에 정부가 특례 보금자리론 이게 40조 풀면서 이것도 정책 대출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 이게 물론 뭐 원래 경제 정책이라는 게 이쪽 가서 샤워실에 바보라고 해서 이제 뜨거운 물 틀었다가 찬물 틀었다가 이게 경제에 늘 있는 일이지만 저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금융 당국이 지금 뭔가 잘 서로 손발이 안 맞습니다. 쉽게 하면 그럼 F4의 혼선, 네. 어긋남.
네. 이게 핵심 문제다. F4가 이제 금융위원장, 기재부 장관, 금감원장, 그다음에 이제 플러스 이제 사실은 이제 링 밖에 있는 한국은행 총재까지 그렇죠. 같이 해서 F4라고 하고 늘 저 TV에 나올 때 보면 환하게 웃고 악수하면서 테이블에 앉아 있고 그래서 기자들이 늘 기사 쓸 때 김밀희 협조하겠다. 그 김밀희라는 부사를 늘 쓰거든요. 김밀희. 협조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4인 4색입니까? 글쎄요. 아니 정부 안에서 이견이 있는 건 오히려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건데 이견을 잘 조율해서 한 그 소리를 내야죠. 네. 아 저는 이제 그 경기 판단하고 그다음에 이 경제적인 이런 판단하고 나오는 정책하고 이게 사실은 일치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계부채가 문제다. 그러면 가계부채를 쭉 조이기 시작해가지고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작년에 미국에서 금리 올릴 때 우리도 같이 올렸으면은 사실은 가계부채가 조정을 좀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가계부채 조정을 안 하고 그냥 버텼거든요. 버티고 금리를 동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한은은 왜 동결을 했느냐? 그러면 한은 총재가 사실은 뭐 정보 보고서 눈치 보고서 그냥 금통위원회에서 그냥 대기부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지금 이제 경제 수석하는 이제 박순섭 그 수석이 금통위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러고 계기고 있으니까 가계부채가 조정이 안 되니까 그리고 올해 총선 4월에 있으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막 풀어댄 거예요. 막 풀어대가지고 지금 가계부채가 늘어나니까 집값이 또 뛰기 시작하니까 이것도 집값 올라가면은 문재인 정부 때 집값 올라가서 정권 넘어간 거 아니냐 그럼 집값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급하게 가서 이제 그 총량 규제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정책이 목표하고 수단하고 정돈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은 그냥 그 생각나는 대로 그때그때 정책을 하지만 이 아래에서는 상당히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파트를 구입한다는 거는 그게 돈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니고 많게는 뭐 수십억씩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가게도 뭐 엄청나게 세워둬야 되는 건데 거기서 몇 천만 원이라도 펑크가 나면은 그러면 돈 빌리러 또 엄청나게 또 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책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이게 오로지 선거, 오로지 용산 이렇게 하고 정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생기는 문제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 훈련된 관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지표를 보면은 거의 같은 생각들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사색도 아니다. 행시 보고 들어간 선수들 아닙니까? 똑같은 지표 보면 똑같은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러면 뭐 이렇게 다른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곳에다 보고 있는 거죠.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에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 3분기 성장률 0.1 굉장히 낮게 나왔는데 정부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이야기하면서 다른 때 같았으면 건설 경기 너무 부양하고 싶을 거다. 사실 재정 투입 않고 건설 살리는 수밖에 건설 경기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이제 사실은 이제 정책 대출도 사실은 이제 나쁘게 보면 부동산 경기에 군부를 떼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좋게 해석하면 서민들도 내 집 살 수 있는. 그런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아무리 잘 사는 나라도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60% 남짓입니다. 싱가포르처럼 독특한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돈이 없는 분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집을 계속 사세요라고 하는 게 꼭 좋은 정책은 아니다. 반면에 또 이번에 집값을 잡기 위해서 디딤돌 대출을 더 조였다면 근데 서울에서 6억 이게 6억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집이. 서울에서 6억 미만의 주택은 20%도 안 되고 그렇죠. 집값을 주로 올리는 건 뭐 강남이라든지 고가 주택이 끌어올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책의 효과도 별거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정부 지금 이거하고도 조금 관련돼 있지 않을까. 교수님이 그 세수 메꿀 방법이 없다 그랬잖아요. 나가고 있는 거 줄여야 한단 말이죠. 근데 정부가 정책 대출을 하면 은행에 그거 1% 이자 깎아줘. 이렇게 하면 은행이 네 깎아줄게요 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 차액을 정부가 예산으로 떼워줍니다. 보전해 주는 거죠. 2차 보전이라 그래서 이자의 차이를 보전해 줍니다. 그게 올해 예산 잡힌 게 1조 3천억입니다. 요거 절반만 줄여도 한 7천억 남잖아요. 정부가 여기저기 예산 줄이고 있는데 요 정책 대출도 좀 쥐어짜면 그러면 부동산도 잡을 수 있고 예산 지출도 좀 줄일 수 있으니 그래서 급작스럽게 나온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정책이란 게 이렇게 툭 나오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예측하고
반응할 수 있어야 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데 툭 나오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거부터 할 수가 없거든요. 방향성이 없고 예측 가능성을 안 준다 이 얘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왜 그러느냐 그 원인 진단이 이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 이제 그 김원장 기자께서는 FP의 조율이 중요하다. 근데 조율할 게 오히려 용산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주체는. 각자 다른 곳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생기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도 훈련된 경제학자들도 많고 훈련된 관리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지표를 보면은 거의 같은 생각들을 합니다. 지금 뭐를 해야 된다. 네. 근데 이게 밖에 나오는 정책이 다른 이유는 누가 기뻐하실까? 이걸 보기 때문에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용산을 본다는 거예요. 용산도 보고 위도 보고 미래도 보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미래를 보는 거 맞아요? 미래 내 자리를 보는 거죠. 네. 자기 미래? 자기 미래를 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상한 적들이 나온다고 보는 게 예를 들어 아까 우리 처음에도 수출 얘기 좀 드렸지만은 경기 판단이 나오면은 당연히 그에 맞춰서 그냥 재정 운영하는 건데 그냥 대통령이 기뻐하실 우리 총선에서 이길 정책이 뭐냐 그러면 우리 경기 부양해야 된다. 근데 우리 그 경제 정책 그 방향의 첫 번째 목표는 뭐였냐면은 상반기 물가 조기 안정 달성이 있거든요. 2%대. 그러면 돈을 안 써야 돼요. 재정을 좀 덜 써야 돼요. 그러면은 그게 첫 번째 목표면은 우리가 긴축으로 간다. 이제 이렇게 힘들지만 물가 때문에 이렇게 긴축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돈을 막 풀었단 말이죠. 그 얘기는 지금 민생을 보고서 정책하는 게 아니고 다른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간단히 나오는 문제다. 용산만 바라보고 있는데 용산은 정치 논리를 앞세우고 있고 용산이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한남동도 있고 뭐 이렇게 복잡하니까. 동의하세요, 김 기자님 이런 진단에? 네, 상당 부분. 근데 이제 과거에도 사실 지난 정부 뭐 그 지난 정부 보면 우리 기사 쓸 때 당정청 협의를 마치고 무슨 당정청이 협의를 합니까? 청에서 불러준 거 받아줬고 오죠. 어느 정부에서 당정청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가서 차관 실장들 가서 받아줬고 인사하고 차 마시고 오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실력으로 보면은 한은의 이창용 총재가 실력이 제일 세요. 실력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최상목 부총리 정도가 잘한다고 알려졌었는데 실제 하는 거 보니까 잘 못해요. 근데 이제 요 시간이 지났더라도 요 이야기 꼭 하고 싶습니다. 지금 최상목 부총리 이야기하셨지만 기획재정부입니다. 재정을 기획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얼마 걷어서 얼마 쓸 것인가가 이분들의 최고 이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행시 붙고 나서 사무관 될 때부터 적자 나면 안 된다. 곳간에 돈 떨어지면 안 된다를 정말 본능적으로 훈련받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사상 정말 이렇게 그 지난 코로나 때 재정 적자를 비판했던 그 관료들이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적자를 내고 있는데 네. 저는 이 성적표는 정말 이거는 진짜 제가 롯데보다 훨씬 성적표가 안 좋은 겁니다. 있는데 틀린 순서대로 지금 승진하고 있습니다. 틀린 순서대로 영전하기 때문에 많이 틀리면 틀릴수록 더 좋은 자리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업무 성과, 업무 능력보다는 충성심을 우선하다. 심지어 세수축의 그 한 팀들이 그 작년도 고가에서 제일 좋은 고가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수축회가 이제 재정적자하고 다르잖아요. 우리가 얼마 거둘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들어온 거다. 참고로 그 동아일보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 가계부도 이렇게 안 쓴다였습니다. 전 그게 기억이 나는데요. 우석준 교수가 이제 전에 대통령의 경제 철학이 되게 중요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철학이 없는 것 같다. 철학을 주워서 쓴다. 철학을 주워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예. 제가 그 취임하시기 전에 그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죠.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